여러분은 자기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자기관리를 잘하는 거는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건강관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독서를 하냐 안 하냐, 이거를 되게 중요시 보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상의 시간을 갖고 있나 없나, 이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많은 책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지인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독서, 명상, 운동, 이 세 개를 다 하나, 세 개를 다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독서 모임 많이 모였을 때 이거를 화두로 던져봤었어요. 그런데 보통 2개 정도는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뭐 독서는 꾸준히 하고, 기도 명상은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 명상은 되게 많이 하는 편인 거고, 그리고 저는 새벽 예배도 가지만 제가 별도로 또 베란다에 나가서 아침마다 명상을 해요. 이렇게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호흡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그래서 저는 2개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건 사실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어떻게 극복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새벽 트레킹은 가끔 가는데 그걸로는 운동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인분들 중에 풋살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 축구. 그래서 저도 내가 이렇게 뛰면서 땀을 흘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풋살 모임을 따라가 봤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양쪽 무릎을 수술을 했었어요. 무릎이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이렇게 전력 질주로 뛰어본 게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살은 뛰어봤어도 이렇게 막 뛰어본 적이 없어서 내가 풋살을 해도 되나? 여자 축구를 해도 되나? 이런 약간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기초 운동을 많이 하고 초급이라 그래서 제가 구경 삼아 따라가 봤는데 경기를 살짝 뛰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포지션을 잡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골키퍼를 해야 되겠다. 제가 막 등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막 이렇게 뛰는 것도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골키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어떤 분이 본인이 골키퍼를 하시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공격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제가 막 뛰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수비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감독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사실은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의외로 달리기를 잘하고 공도 잘 차고 또 수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중년이 아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잘 뛰시는 분들은 잘 뛰고 또 저보다 더 못 뛰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신기하든지. 경기를 저는 처음 뛰어봤는데 감독님이 너무 막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수비 신동이 들어왔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처음 들어오고 막 못하니까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시려고, 막 기분 좋게 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독서와 기도 명상과 운동이 딱 세팅이 되니까 제가 만족도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또 새삼스럽게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이거를 꺼내서 한번 읽어보고 있는데,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하고 자기관리론, 이 2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워렌 버핏도 뭐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고, 자기관리론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걱정을 해결해주는 마법의 공식이 있대요. 뭐 이런 마법의 공식, 이런 거를 잘 믿지는 않지만, 그런데 최악의 두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그 해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지만 그 많은 걱정이 닥치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3단계를 고민해 보면 그 걱정이 바로 정리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첫 번째로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 있나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래요.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는 걱정으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 결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를 결정을 해보려는 거예요. 3번째 단계에서는 그 결정이 됐을 때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보려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음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 어떤 분이 그 4살 난 딸을 잃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둘째를 낳자마자 5일 만에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두 자녀를 한꺼번에 이러니까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4살배기 아들이 배를 만들어 달라고, 조립해 달라고 막 졸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마음이 너무 힘들지만 이 4살 아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 배를 막 열심히 조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조립하는데 3시간이 걸렸었대요. 그런데 그 3시간 동안 배를 조립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두 자식을 잃었던 그런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몸을 바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18시간을 일한 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대요.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윈스턴 처칠이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도 없다. 그런 것도 사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의 참상을 겪은 그 군인들이 전쟁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되게 많이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낚시, 골프, 야구 막 이렇게 쉼없이 움직이게 하는 게 치료 방법 중에 하나래요. 전쟁에 참여하는 그 군인들의 그 어려움과 그 정신적인 공포를 저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래요. 너무 많이 움직이고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그 생각에 잠겨있을 시간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딱정벌레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 이 챕터에 있는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결혼 생활에서도 사소한 일이 사람들을 미칠 지경으로 만들고 세상 고통의 절반을 만들어낸다라고 덧붙여도 좋을 듯하다. 적어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 4만 건의 이혼 소송을 조정한 시카고의 조셉 사마스 판사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밑바닥에는 사소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뉴욕 카운티의 프랭크 호건 검사도 이렇게 말했다. 형사소송의 절반은 사소한 일에서 비롯됩니다. 술집에서 허세 부리기, 가족 사이의 말다툼, 모욕적인 말, 험담, 무례한 행동처럼 사소한 일이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잔인하고 부당한 취급을 못 견뎌서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뭅니다. 세상 고통의 절반은 자존감에 작은 상처기가 나거나 수모를 당하거나 허영심이 무너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 글이 되게 공감이 됐었는데, 그 결혼 생활에서는 정말 아주 사소한 게 상처가 되고 또 그게 원인이 돼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설이나 추석 이럴 때 이혼율이 되게 높다 그러는데, 시댁과의 갈등 내지는 그 말 한마디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결혼 생활에서 가장 슬펐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 슬펐던 기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어느 부부나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겠어요. 내 인간성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결혼 생활에서 가장 슬펐던 기억은 남들이 이해 못하는 저한테 되게 슬펐던 경험이 있어요. 할아버니의 외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외아들을 장가 가는데 정말 많은 정성을 기울이셨던 거죠. 그래서 도시에 새 아파트를 사주시고 또 차도 새 자동차를 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뭐 폐물도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은 걸 막 사주시고, 저희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되게 많은 걸 사주시고 출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런 게 대단한 건지도 몰랐고 그런 게 감사한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감사한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었던 거죠. 근데 몇 층에 살았었는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3층, 15층 이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구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치 저한테는 그게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유령도시 같았어요. 벌판에 입주가 안 된 집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도 저는 되게 그게 무서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차가 한 대였기 때문에 차 한 대가 없으면 출근을 제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대중교통도 되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슬펐던 기억은 술 먹으면 집에 안 들어오는 일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술을 먹고 집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를 전혀 이해를 못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경찰 공무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빠도 술을 젊을 때는 많이 드셨어요. 그래도 저희 아빠는 12시 전에는 꼭 들어오셨고, 또 비상이 경찰 공무원들은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꼭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시고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먹고 집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었던 거예요. 어느 날 비가 펑펑 오는 날이었어요. 자정이 훨씬 넘었는데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도 안 되고 비는 펑펑 오고, 그런데 제가 뒷베란다로 뛰어가서 그때 당시에 저희 차가 하얀 세단이었어요. 그래서 하얀 세단이 딱 들어오면 애 아빠인 줄 알고 앞베란다로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애 아빠 차가 아닌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뒷베란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얀 세단이 들어오면 또 앞베란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밤새 반복하다가 아침 7시까지, 신혼 초에 비가 되게 많이 왔는데, 제가 하늘을,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믿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너무 불행해요. 저 너무 슬퍼요. 막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빗방울이 제 이 눈동자를 딱 때렸던 기억이, 이렇게 눈동자를 빗방울이 딱 때리는데 눈물하고 섞여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데, 이게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것보다 더 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슬펐던 기억이 언제니? 그러면 저는 그날이 저한테 되게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게 왜 슬픈 기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톱밥을 다시 켜지 말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몇 초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막 이런 찰나가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업무적으로 몇 초 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막 이렇게 큰 경험이 있었고, 또 교통사고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몇 초 전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지면 몇 초 전으로 다시 돌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과거의 어떤 사건, 사고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잘못을 침착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 잘못된 것을 개선을 하고 깨끗이 잃어버리는 거, 이 방법밖에는 그 잘못된 것을 개선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걱정을 없애는 법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늘 바쁘게 살면서 걱정을 몰아내라. 걱정하는 습관을 고치는 최고의 치료법은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다. 하찮은 일에 호들갑을 떨지 말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소한 일들 때문에 행복을 망치지 말라.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라. 스스로 자문해보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 당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라.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걱정에 손절매 주문을 걸라. 어느 정도까지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판단하고 그 이상은 걱정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톱밥을 다시 켜지 말라.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지 않는 법이 있대요. 사무엘 존슨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감사라는 거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수양이 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거예요. 교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방법 하나, 이것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라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언니가 하나 있어요. 정말 그 언니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저희한테만 그렇게 베푸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그 언니가 나서서 그렇게 항상 힘든 거를 하고 모든 거를 그 언니가 다 맡아서 하는 언니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쟤는 보시를 많이, 이거 불교 용어 같은데 보시를 많이 해서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책이 써 있잖아요.
그 베푸는 만큼 그게 반드시 회전이 돼서 돌아온다고, 에너지의 흐름이 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게 너무 몸이 안 따라가고 막 시간도 없고 막 이런 핑계를 대면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알프레드 아들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인간이 가장 경이로운 거는 마이너스 에너지를 플러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에너지를 플러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힘이 있다. 몸소 체험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나한테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신레몬이 생기면 무조건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나 없나. 실패를 해도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는 시도 자체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이 이득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즐거움이 아니라 성취감이래요. 그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었다는 그 성취감, 승리감, 이런 데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한테도 되게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제가 신랄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면서 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통과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 눈에 보이는 곳마다 어떤 성경 문구를 붙여놨었냐면은 욥기에 나오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이런 욥기에 대한 성경 문구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당할 때는 정말 마음속에 딱 중심으로 잡고 가는 문구예요. 신앙과 관계없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편안한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카네기의 책은 인간관계론도 그렇고 자기관리론도 그렇고 이렇게 두고두고 꺼내서 볼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그래도 3독 이상은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책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관리를 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곧 겨울이 오는데 그 독서나 기도 명상은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체계가 잡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운동을 또 한다는 거는 본인이 중심을 딱 잡고 루틴화 시키지 않으면 그 규칙적인 건강관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독서와 기도 명상, 운동, 이 세 가지 루틴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많은 게 변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정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